굳히기냐 뒤집기냐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막판 득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편 민주당 서른 홍익표 의원은 20대 폄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한국당 전당대회도 이틀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지율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다. 황 후보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예측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러 변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분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환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변수 없는 게 이번에 최대 변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부에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예. 이른바 이제 탄핵 국면 속에서 당을 뛰쳐나갔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부 극우화되어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예.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홍준표 효과 때문이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막말이라든가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도 너무 품격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을 남겼거든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예. 또 보수의 품격인 측면에서는 좀 낮다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좀 지지가 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는요, 황교안 총리가 결국에는 아까 말 대세론을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자유한국당이 이념적으로 강경보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건보수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바른미래당으로 넘어온 분도 있을 테고, 또는 지금 무당청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분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참여하느냐. 예.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마지막 변수가 있다 보는 게, 물론 뒤집을 정도의 변수는 아니지만은 지금 오세훈 후보의 표는 과소평가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과소평가돼 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그 당원 가입 구조를 보면 아무리 책임 당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자유한국당에 가발받아가지고 오늘 가입하겠어, 이런 당원의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역에서 활동해 보면은 그냥 주변에 김 씨가 어디 선거 나간다길래 내가 그냥 같이 가족 4명 다 이름 얹어줄게 이런 식의, 그리고 1,000원 낼게,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최근에 당을 막론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랬고요, 보여준 트렌드가 뭐냐면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주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상황이 안 있는 상황에서야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라고 말한 그 지지층과 예. 전체 지지율 간의 중간 정도에 어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2위를 저희가 좀 따져보면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 근데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위도 아니고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문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김진태 후보 쪽 표가 좀 과다 계산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당원 중에서 나중에 가서 한 몇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회자가 됐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전당대회 때 와서 전당대회에서 막 환호성을 치거나 아니면 욕설이나 막말하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수준인데 맨 앞자리 쪽에 와가지고 지금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진태 후보 쪽의 여론은 조금 더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당심하고 민심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바라볼 거는 중도하고 무당파층 아니겠습니까? 예. 중도 무당파층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중도 무당파층에서 바라볼 때 자유한국당은 너무 지금 극우화돼 있는 거예요. 이미 황교안 그 후보가 당심으로 따지면은 한 6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심으로 가면 한 절반밖에 반타작밖에 네.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보다 훨씬 더 민심으로 가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중도하고 무당파층이 바라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인식들이 그만큼 강해져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은 주목해봐야 한다. 단순히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2위는 그래도 오세훈 후보라고 봐야 될까요? 전 그렇다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어 있는 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좀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과다 계상된 후보가 김진태 후보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최초로 예. 자유한국당 내 실제 태극기 부대 지분율이 얼마인지를 드러내는 선거입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그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분율이 예를 들어 김진태 후보가 2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대를 쳐내는 형태의 혁신은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뭐 우경화됐다고 비판받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제 중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원래 황교안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오른쪽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도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갈수록 이제 그런 주장이 무색해지는 것이 최근에 보면은 사실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웬만해서 법원에 판결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뭐 태블릿 PC 이런 거 들고 나오면서 사실 음모론 쪽으로 좀 더 기운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태극기 부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황교안 총리가 갔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외부인으로서 보기 어려운 어떤 그런 당내 역학구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2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김순례 최고위원 만에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단순히 지금 당선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올파 문제 나왔을 때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예. 특히 이 정도의 막말을 그 대통령을 처단하자는 막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겁나서 어디 열겠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뭐 당선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성목 최고위원이 정미경 전 의원하고 둘이서 김준희 예. 의원하고 지금 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미경 전 의원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징계는 또 있고요. 어떻게 그럼 될까요? 네,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 결정할 문제 중에 하나고요. 김준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목 최고위원 경쟁자가 4명인가요? 4명 중에 지금 1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어도 보입니다. 그 과연 이걸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자유한국당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성목 최고위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최고위원은 예. 그 할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30%, 15% 이렇게 표창을 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막 4% 대 3%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름 보고 뽑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김순례 후보가 최근에 어쨌든 노출도가 높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저는 뭐 그 발언의 내용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미경 후보도 이제 방송 노출 등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높지만은 최근에 임팩트가 너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임팩트가 강해도 너무 강했는데 후보들 얘기 좀 해보시죠. 자, 어대황. 이분이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 내용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상처다. 그렇다고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뭐 그것이 그 발언이 옳다 아니다 너무 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서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 물론 지금 안 계시는데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 괜찮아요. 안개화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끝까지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책임질 문제는 책임지고 예. 또 자기의 주장을 소신 있게 할 때는 또 소신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정치인의 철학인 거거든요. 또 특히나 정치인은
호불호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팬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 면에서 황교안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금 가는 게 예.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캠프 내 참모들이 자꾸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분명하게 태블릿 PC는 조작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당심은 좀 얻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발언이 될 거고요. 예. 나중에 가서 당 대표로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임기로만 보면 그런데 예. 그때 가서 그걸 어떻게 그 발언을 무마시킬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또 뒤집자고 하니 당심이 또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안개화법을 계속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황교안 전 총리는 그 후보는 말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본인이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게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후보 TV 토론에서 막 밀어붙이는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 밀어붙이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나중에 가서 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정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자질 부족이나 이런 문제들에 휩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거기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기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 토론에 약점 노출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TV 볼 때 선거만 되면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인데 이번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단점으로 노출된 게 뭐 극중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모호하게 답변한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약점으로 전도됐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통합 행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좋은 해석도 있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정책 화법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는 결단력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방송 나와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저도 신선한 인물이다. 정치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무조건 그리고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고 있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당선 여부를 떠나가지고 본인의 안보관이 무엇인지 경제관이 무엇인지 교육관이 무엇인지는 국민들한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있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보면 전부 다 뭐 좀 모호하게 답변하느라 하나도 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면에서는 선명하기로는 김진태 후보가 나왔다. 굉장히 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으로 그 지점을 계속 공격받을 겁니다. 어쨌든 유의안도 괜찮으십니다. 네. 선명성에 있어서는. 저 최고죠, 저는.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 예. 간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진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실수, 그건 당 내외 다 합쳐서 다 공이 인정하는 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특검 수사할 때 연장 불허했다. 네, 수사기관 연장부로 내가 시켰다 이렇게 했던 거. 그건 네. 진짜로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고요. 그 다음이 태블릿 PC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면서 예. 본인은 또 통진당은 내가 해산시켰다고 주장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논리적으로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아닌 거대로 차라리 그냥 전공법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당대표라는 자리는 앉으면요. 예. 월수금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말해야 되는 지금까지의 황교안 총리의 대선 행보랑 다르게 예. 월수금마다 뭔가 매사마다.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거 짜내다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공이 드러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 황교안 총리의 등판을 반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사실 이번 노출된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뜯어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내느냐가 대권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이야기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사실 정책보다는 뭐 태블릿 PC, 탄핵 이야기로 흐르고 있는데 사전 투표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일반 당원들로 구성된 24.58%, 2017년 전대보다 낮고요. 뭐 컨벤션 효과 기대했는데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분위기가. 예. 전당대회가 뭐 맨 처음에 막말 파문 이후로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래도 계속 막말 때문에 주목을 받아서 예.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투표는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에서 적극적 투표층이
한 24에서 25 정도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특별히 당원들이 더 투표를 할 만한 동의를 주지는 못했던 전당대회고 또 굉장한 관심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면은 관심보다는 오히려 당내 일부 그 당원들한테는 오히려 전당대회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투표율이 한 10%포인트는 더 높아질 거야. 네. 30%대는 나올 거야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그 정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요. 물론 후보별로 이거는 그 그 호불호가 좀 갈리고 네.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그 후보의 경우에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그렇게 썩 성공한 전당대회는 아니라는 게 투표율로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한국당 전당대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과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샤이 오세훈 지지층,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판세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으로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오늘 어제 이제부터 이제 언론들이 해석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서 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예를 들어 우경화 된다고 한다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는 네. 본인을 자유한국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5.18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층을 뭐 조사에 따라서 5%에서 10%까지 이탈한 그런 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믿고 있는 중도층 자체가 응답을 좀 적게 할 수는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라는 걸 알자마자 예. 전화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반응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관련해서 다른 여론조사 하나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걸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6명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가 과반을 넘었거든요. 역시 당심과 뭔가 민심의 괴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보수층 내부에서 또 보수 정당이 꾸준히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임시정부 얘기가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지금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법통을 잇는 것은 임시정부다. 근데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수층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일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런 여론조사는 정책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주어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과거에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념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라면 동의할 수 없는 정책도 예.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는으로 시작해서 주어로 삼잖아요. 그러면 지지 성향이 늘어나는 경향이 네. 있었어요. 아마 저 여론조사도 정부가 주어가 돼가지고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에 그래서 대해서 싫은 걸. 애초에 비토층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싫어라고 싫다. 하는.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노무현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고 왜 나왔겠습니까? 비토층이 강해지면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정서가 동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지지층의 결과는 딱히 사안을 들여다보고 이 건국절이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예. 주어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당이 한창 말로 논란이 됐는데요. 여당이 이번에는 또 말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여당 지도부 발언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 서른 의원이 21일에 했던 발언 그리고 홍익표 의원 발언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5일에 했던 이야기.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논란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발표될 때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이 발표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20대가 지지율이 많이 등락이 큰 걸로 나옵니다. 예. 특히 2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최근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른바 젠더 논쟁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실언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민주당 입장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20대 지지율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이게 전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하나의 요인이고 특정한 세대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보고 이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반공교육을 해서 지나치게 보수화됐던 것이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20대층이나 또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반공교육을 받아가지고 반공교육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거는 민주당은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거의 극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만약 네. 그렇게 생각하는 20대라 그러면은 이 20대가 왜 탄핵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뽑는데 일조했습니까? 이게 뭐 반공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타이머가 동작해가지고 2018년부터 이게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캡슐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 번짓을 짚은 거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비슷한 그 형태의 망언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애초에 민주당은 지금의 20대에서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은. 예. 과거 표창원 의원이 20대와의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랬고, 보면은 막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굳이 오늘도 제가 당회의에서 얘기했지만은 홍익표 의원님도 저랑 세례명이 같은 천주교 신자던데. 구대명이 같으세요. 예, 안드레아로 갔더라고.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은 저 발언하던 2월 15일 다음 날이 2월 16일이잖아요. 고 김수환 추기경 10주기였거든요. 그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뭡니까 보면은 차 뒤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고 다녔죠 옛날에 내 탓이오. 예. 예, 그 기도문에 보면 나옵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 소이다. 가서 집에서 그거 해보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 20대는 아주 그냥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니들이 반공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느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글쎄요 너무 상황을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 정책이나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그렇죠. 하시는 최근에 건가요? 아까 뭐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은 젠더 이슈가 주예요. 그런데 네. 그건 제 생각에 좀 터지는 물꼬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지금 뭐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 저는 취업 문제에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다 엮여 있다 봅니다. 사실 이게 종속 변수들이라 보는데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려온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이거는 반공교육은 모르겠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가 보기에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보면은 장기적으로 20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예를 들어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4, 50년 남아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영속적인 일자리 대책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저는 이걸 탈피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의 어쨌든 경직된 일자리 정책, 예.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그것도 희화화되는 것, 불끄기 이런 것들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결국 진흥하고자 하는 신산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어설픈 연구자인 척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요. 네. 예. 저는 두 사람의 말이 뭐 망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난 정부 때 그 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 20대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교육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좌파 교육을 정교조가 그렇게 시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잖아요. 예. 그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획일적인 역사관 주입하면 안 된다.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국정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치권에서 해석할 때 이런 어떤 역사 교육의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통일부하고 그 교육부가 같이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한 걸 보면요.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난해부터 영향을 받은 것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한 40% 가까이까지가 푹 떨어졌어요. 예.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한꺼번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한 10년 동안 학교 생활할 때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고 또 그런 사회 상황이나 경험했던 20대가 볼 때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냐라고 물어보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대 최근에 이제 일자리 제대로 이제 만들지 뭐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탈감이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만 생긴 겁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20대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또 왜 공정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그 거센 저항이 있느냐? 특히나 이전 기존 세대하고 자신의 세대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정치의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씩 조금 정책을 반영하거나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도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반응했다가 나중에 가서 사과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0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20대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민해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탁 갈라 놓으면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짜증내냐면요. 우리 그 가족 오락관 오락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호박 폭탄을 들고 이렇게 하나 넘겨요. 예. 타이머 돌아오면 돌리죠. 계속 넘겨요. 돌다 보면 펑 하고 터지거든요. 예. 그런데 적어도 이번 정부가 들어가지고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신산업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했던 건 뭐냐면은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 봐, 니들이 힘든 거는 얘 때문이야. 그럼 또 아니니까 얘 때문이야.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갔던 거거든요. 당장 우리 최저임금 논란 터졌을 때만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 뭐 프랜차이즈 본사 때문에 그랬어. 네. 나중에 임대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빙빙 돌리다가 결국에는 청년들이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냐 펑 터진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남 탓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했듯이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청와대 출입하는 모든 차량 뒤에다가 내 탓입니다 스티커 크게 붙이고요. 다들 출근하면 내 탓이고 3번 두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는. 택시 요즘 운전하고 계신데 제 택시 뒤에도 붙이겠습니다. 내 탓이고 이렇게. 그 혹시 뭐 청년분들하고 대화 나누시는 적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근데 20대분들은 잘 안 청년들이요. 타시? 요즘 대화를 그런 쪽으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그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택시 기사와 이야기한다고 답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답함 이제는 뭔가 이 사회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명쾌한 하나의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어설픈 연구자가 돼 가지고 막 야 바보들아 네가 방공교육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훈계 쪽으로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나 젊은 층한테 인기가 좋은 인사였습니까? 네. 그런데 가가지고 아니 니들이 힘든 거는 그 남성들이 힘든 거는 여성들은 안 그런데 축구 경기 보느라 바쁘고 롤 하느라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기 개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이게 사실 그분의 평소에 합리적인 이야기와 비교해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정글것처럼 너무 피상적인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남녀 평등, 양성 평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20대는 우리는 한 번도 누려보지 않았는데 자꾸 양성 평등 얘기를 왜 우리한테 와서 하느냐. 오히려 혜택은 다 이전 세대가 다 보고 네. 봐놓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20대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를 거쳐서 지금 20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민주화 이후 세대, 민주화 세대의 오히려 자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뭐 그 민주화에 관한 의식이라든가 이걸 특별하게 갖지 않을 정도로 그냥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부감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구조적인 탓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박탈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나 이런 고민들을 정치권이 좀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세대 간에 20대가 인식하고 있는 점에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어디로 삼고 있는지가 최근에 발언들로 드러난 게 과거에 60대 이상은 그 나이 들었으니까 투표하지 말라 그러고 79세 이상 은퇴하라 그러고 그 발언들 다 그것도 서른 의원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장희윤 씨 은퇴하라고. 예. 그리고 지금 20대는 또 보수적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엔 굉장히 그 민주화 세대로 통칭되는 이념화된 세력이 40, 그렇죠. 예. 본인들의 지지층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국민통합적 행보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민주당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논란이 커지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머리를 숙여서 사죄한다라고 밝혔는데 홍익표 의원은 원내대표가 내 취지를 모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네.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의 얘기가 뭐 굳이 채점한다면 100점 만점에 한 40점짜리는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망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만치 전체의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 얘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대만에서 대만 총통 선거 때 그때 이제 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때 그럼 도대체 20대가 엄청나게 투표율도 많이 나왔고 도대체 20대가 왜 이렇게 그 반발하고 네. 그렇게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투표했지라고 했을 때 그때 보수 진보 신문 언론 모두 다 해석한 방식이 뭐였냐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민진당이 국사교과서를 중국과 대만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정책들을 추진해서 청년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두 개가 맞물려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분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20대가 직접적인 실업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얘기를 할 때 그 두 가지 측면이나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보면서 네. 좀 더 같이 해석해줘야지 교육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20대 네.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반발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이 무엇이었든 간에 어쨌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월요일 아침부터 죄송하다 사과를 한 상황인데 이걸 곧바로 약 몇 시간 뒤에 바로 그거는 서른 의원한테 한 사과인 것 같고 나는 절대 동의 안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도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수석 대변인의 위치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이제 전달받은 걸 보면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네. 어쨌든 최초 보도한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면서 원내수석 대변인. 예, 아니 그 본인이 이제 그 홍익표 대변인이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실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고 우리가 영상을 봤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왜곡이나 날조된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해석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은 얘기하면 되지. 언론사에 불이익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 20대에게 대해온 방식이고 그리고 언론사에게 대해온 방식이라면은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